북한이 오늘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에는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도발도 이어갔습니다. 창원에서 첫 민간 임대 아파트 건립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 주택과 비슷한 형태로 사업 승인 전 출자금을 보호받기 곤란할 수 있다며 투자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고물가, 고금리 탓에 소비 위축이 계속되면서 경남의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례도 예년보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수도 검침 노동자가 진주시를 상대로 밀린 퇴직금을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퇴직금 지급과 화해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주시는 이 결정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우리 군 당국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것에 대해 북한이 자신들도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또 어젯밤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도발도 이어갔습니다. 첫 소식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군 당국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공중 감시 정찰 활동을 복원하자 북한이 자신들도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늘 국방성 성명을 내고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처리하고 군사 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에 해당하는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 충돌 사태가 발생하면 책임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어젯밤엔 무력 도발도 이어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 11시 5분쯤 북한이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한미 정보당국이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사거리와 기종, 의도 등을 추가 분석 중입니다. 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데 대해 통일부는 북한이 억지 주장과 함께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북한이 먼저 합의를 상시적으로 위반하고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도 북한이 도발한다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북한이 그제 밤에 발사한 정찰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의 발사체 성공에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김민철 기자입니다.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오늘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보고했다고 국회 정부의 여야 간사가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특히 이번 발사체 성공에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이 당초 예고했던 기간보다 먼저 발사한 것과 관련한 분석도 나왔습니다. 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에 대해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위성 발사에 최적의 기상 조건을 맞추려고 조기에 발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국정원의 보고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위성 수준이 정찰 위성으로서 가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도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국정원은 정보위 보고에서 1차 정찰 위성 발사 실패 때 수거한 잔해물을 분석한 결과 당시 탑재된 위성은 위성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진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괌 사진을 촬영했다는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한 인공위성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의 7차 핵실험 징후에 대해 국정원은 올해 안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면서도
내년에는 김정은의 결심에 따라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특히 여야는 우리 군이 정찰 활동 등을 재개하는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신원식 국방장관.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를 빌미로 북한이 도발한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공중감시 정찰 활동을 복원해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만일 북한이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신 장관은 비행 금지 구역을 해제해 우리 정찰기들이 북상하는 게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평화적인 행동이라며 CCTV를 설치하면 강도를 자극해 더 위험해진다는 논리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이번 조치로 한반도의 마지막 안전핀이 사라져 북한의 무인기 공격이 활발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일부 효력 정지는 사실상 전체가 파기되는 거라며 9.19 합의가 일부 효력 정지되면 북한이 합의를 전면 파기할 것을 정부도 예상했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지금 남과 북이 마치 울고 싶자 뺨 때려준다로 서로 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도 부분적으로 파기를 하면 북이 전면적으로 파기를 할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상을 하면서 했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의 일시 효력 정지 조치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반을 반복한다면 그 합의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9.19 군사 합의가 그렇습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경우 국민의힘은 9.19 군사 합의 전체를 무효로 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오늘 포근한 날씨에 겉옷을 거추장스럽게 느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내일 아침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이어서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한파는 주기적으로 찾아오겠지만 올겨울은 평년보다 대체로 따뜻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세흠 기상 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포근한 날씨에 산책 나온 시민들. 겉옷을 벗어 손에 들고 얼마 남지 않은 가을의 정취를 느껴봅니다. 이제 곧 추워진다고 해서 오늘 외투를 좀 두껍게 입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낮에 기온이 많이 온화한 것 같아서 외투를 벗고. 하지만 오늘 밤부터는 한반도로 찬 공기가 밀려들며 기온이 크게 내려갑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철원 영하 6도, 대전과 청주 영하 1도로 전국의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1에서 16도가량 낮겠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영남에는 한파주의보가, 강원과 경북 산지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영하권 추위가 시작되지만 기상청은 올 겨울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따뜻할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주요 원인은 겨울 내내 지속될 거로 예상되는 엘니뇨와 동인도양의 차가운 해수면 온도입니다. 모두 한반도 상공에 고기압을 유도해 북쪽 찬 공기가 밀려오는 걸 막고 남쪽에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좀 다양한데요. 따뜻한 요인으로는 이제 엘니뇨나 인도양의 상황, 그다음에 북서양의 그 수온의 상태가 지금 플러스 요인으로 갈 수 있고요. 올해에는 이례적으로 인도양의 지금 상태가 좀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여기에 지구 온난화의 영향까지 더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 낮에 잠시 풀리겠지만 다음 주 초 다시 찬 공기가 남하하며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KBS 뉴스 이세웅입니다. 계절 독감이 유행하면서 합병증인 세균성 폐렴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세균성 폐렴의 가장 큰 원인은 폐렴구균인데요. 노인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힐 정도로 고령층에 특히 치명적입니다. 폐렴구균 폐렴을 예방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80대 남성입니다. 흉부 X선 검사에서 양쪽 폐가 뿌옇게 폐렴 소견을 보입니다. 원인은 폐렴구균,
몸살 기운과 가래만 심했지 열이 나지 않아 폐렴인 줄 몰랐습니다. 열이 크게 나는 거 몰랐어요. 열 나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몸살이 이러면 그저 그냥 생각했어요. 세균성 폐렴 환자의 30에서 50%는 폐렴 구균 감염. 최근 유행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보다 더 치명적인 만큼 노인 사망의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80세 이상 폐렴 사망률은 암 사망률보다 4배 이상 높습니다. 올해의 경우 11월 첫 주 폐렴 구균성 폐렴 환자 신고 건수가 26명으로 지난해 12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폐렴 구균성 폐렴은 주로 독감의 합병증으로 오기 때문에 독감 예방이 필수입니다. 독감 예방접종 철저히 잘 해주시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폐렴구균 예방접종까지 같이 해주셔야 이제 겨울철에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인 폐렴 예방까지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현재 65세 이상 폐렴 구균 무료 접종은 다당류 백신으로 폐렴보다는 뇌수막염이나 폐혈증을 막는 효과가 더 큽니다. 이 때문에 폐렴을 가장 잘 일으키는 13가지 원인균을 막는 13가 단백결합 백신을 추가 접종하는 것이 폐렴 예방에는 더 효과적입니다. 다만 최근엔 이 백신마저 회피하는 폐렴구균 폐렴이 유행해 예방률은 40%대로 떨어졌습니다. 폐렴 예방 효과를 10%포인트 높인 15가 단백결합 백신이 국내에서 허가돼 이르면 내년 초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1심은 한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이른바 국가 면제 원칙을 들어 소송을 각하했는데요. 항소심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자세한 재판 내용 김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33부는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 정부가 1인당 2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법원의 재판 관할이 인정된다면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불법 행위가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청구권 소멸 등에 대해 일본 정부의 항변이 없었다며 피해자 측 청구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직군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이용수 할머니와 유족 16명은 201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소송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주권적 행위, 즉 주권 행사는 다른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대상이 아니라는 이른바 국가 면제 원칙이 근거였습니다. 반면 2심은 결론을 뒤집고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일체 대응하지 않고 있어 이번 승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우리 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 책임도 부정하고 있어 할머니들이 실제로 배상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진 미지수입니다.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2021년 1월 승소가 확정됐지만 여전히 배상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용훈입니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지난해 수원 세모녀, 서대문구 모녀 사망 사건, 모두 이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아파도 병원에 못 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런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건보료가 오래 밀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 권고에 나섰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병원비에 월세가 늦어서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이 숨진 뒤에야 16개월치 27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미납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복지 사각지대를 놓쳤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험료가 체납돼 연체금이 붙고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며 사회안전망 밖으로 밀려나는 악순환인데 지난해 기준 64만 세대가 해당되는 걸로 추산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권익위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우선 건보료 미납 시 의료급여를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폐지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은 6번 이상 건보료가 밀리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이 때문에 건보료를 오래 미납하는 취약계층은 병의원을 아예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급여를 제한받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를 받으면 부당이득금 또 환수 조치를 당하게끔 되어 있어요. 병원 진료를 기피하게끔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을 해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급여 제한 제외 대상을 현재의 연소득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이는 등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체납보험료 분할 납부 횟수를 늘려 매달 내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건보료 부담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민간 임대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출자금을 내면 몇 년 동안 전세로 살다가 우선 매입권을 준다며 입주 계약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계약자의 피해가 우려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술 거리로 알려졌던 옛 마산 구도심 인근. 한 시행사가 지하 3층, 지상 48층 규모 700여 가구 민간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선 곳입니다. 창원 도심 곳곳에서는 이를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홍보관까지 만들어 입주 계약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출자금 6천만 원만 내면 10년 동안 임차인 자격, 즉 전세로 살 수 있게 해주고 이후 우선 매입권을 준다는 방식입니다. 시행사 측은 일반 분양 아파트와 사업 구조가 같아 위험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합니다. 아니 법인이 토지를 다 확보해서 시공사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는 일반 분양 아파트와 똑같습니다. 그냥 선분양한 아파트라고 생각. 하지만 변수도 적지 않습니다. 자치단체 승인을 받아 분양하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아직 정확한 사업 계획과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창원시로부터 사업 계획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회원가입 계약서. 환불 불가 항목을 보니 사업비로 쓴 출자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보증으로 출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지만 이는 공사 시작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결국 사업 초기 비용을 시행사와 입주 계약자가 나눠내는 방식.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과거 계약자의 피해를 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나 최근 논란이 된 협동조합 아파트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창원시도 주의를 알리는 현수막까지 내걸었습니다. 출자금이 시행사 운영비, 광고비, 분양대행 수수료 등 사업 무산 시 돌려받기 곤란한 매몰 비용에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지역 건설사와 계약을 맺고 건축심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건축심의 신청을 받지 못하면 출자금을 반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은 좀처럼 지갑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파는 소상공인에게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끝나면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하는 경남의 소상공인들이 예년보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의 한 전통시장 상가 건물. 길었던 코로나19 대유행은 끝났지만 위축된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상인들은 입을 모읍니다. 코로나 이전에 100이었네요. 코로나 때 한 70, 지금 한 50 원잖아요. 물가가 비싸니까 돈을 안 쓰지. 대출 이자 등 금융 부담은 여전한데 매출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코로나 때는 우리 마이너스였잖아요. 코로나 때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일당도 솔직히 안 나와요. 애들이 살아요. 일당도 안 나온다. 동남지방통계청 조사 결과 올해 3분기 경남의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소형 매장 소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반 만에 소비 감소세 전환, 소비자들이 지갑을 더 닫은 것입니다. 이 같은 소비 부진은 소상공인에게 더 큰 위기로 이어집니다.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서주고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대위 변제율은 3.9%,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경남신용보정재단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3년 전보다 시중 대출 금리가 2배 가까이 대폭 늘어난 것이 원인입니다. 소상공인 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특례 보증 확대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지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경상남도 및 시군 대상으로 출연금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의 추가 출연 및 금융기관 법정 출연금 확대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견뎌냈지만 반복되는 매출 부진과 채무 압박, 지역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오피스텔을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인 남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세금이 매매 가격보다 높은 시장 상황을 이용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40억 원대 사기를 벌였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상황을 이용한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로 40억 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남매 사이인 40대 임대업자 2명을 지난 8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과 공모한 모친과 브로커, 분양업체 관계자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지난 17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서울 금천구의 한 오피스텔을 사들이고 이보다 3천만 원가량 높은 가격의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 20명으로부터 보증금 46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범행 당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역전세 상황을 악용해 자기 자본 없이 오피스텔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남매 등이 경기 지역 주택을 370채 넘게 사들인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피해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의 전세 계약을 중개하고 법정 한도를 넘기는 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 19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건당 800만 원에서 많게는 1,500만 원까지 중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경찰은 신축 오피스텔의 경우 주변 오피스텔들의 실거래가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을 반드시 살펴본 뒤 계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방부제가 함유된 반려동물 사료에 무방부제라며 거짓 광고를 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업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황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려동물 사료를 무방부제라고 허위로 표시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업체는 모두 6곳입니다. 2020년 기준 시장 1위 업체인 우리와 3위 내추럴코어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반려동물 사료에 무방부제, 방부제 무첨가라고 표시했고 비슷한 내용으로 광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축산연구원 등에서 해당 사료를 시험한 결과 6개 제품에서 소르빈산, 안식향산 등 보존료와 방부제 성분이 적어도 한 번 이상 검출됐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입니다. 방부제가 나온 제품들은 대부분 무방부제, 천연원료 등의 특성을 이유로 일반 사료에 비해 비싸게 팔리는 프리미엄 사료였습니다. 검출량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치보다 낮았지만 이들 업체의 광고 문구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소비자들은 방부제 등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방부제가 전혀 함유되지 않은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관련 표시 광고를 스스로 고친 점, 보존제 검출량이 미량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물리지 않고 앞으로 해당 광고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펫 사료 시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지난해 1조 9천억여 원 규모로 8년 새 4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공정위는 반려동물 사료 시장에서 거짓 과장 광고를 적발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 반려동물 관련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씨가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측이 황 씨와 나눴다는 대화의 녹취록을 공개하고 일방적 촬영이었다며 황 씨의 주장을 재반박했습니다. 황 씨는 자신도 피해자라며 무리한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배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씨 불법 촬영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측이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며 황 씨 주장을 재반박했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이은희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황 씨와 피해자가 나눴다는 휴대전화 메신저와 통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이 통화 내용을 보면 지난 6월 영상 유출 뒤 피해자는 황 씨에게 분명히 지워달라고 했었다며 싫다고 했었고 왜 그게 아직도 있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황 씨는 찍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길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또 그제 황 씨 측이 낸 입장문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황 씨 측은 입장문을 통해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상대 여성도 이를 인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씨의 입장문에 피해자 신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2차 가해이자 범죄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황 씨의 경기 출전에 대해서도 피해자 측은 대한축구협회 등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불법 영상이 명백히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범죄만 아니라면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건 괜찮다는 것이냐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축구협회와 클린스만 축구 국가대표 감독은 황 씨 혐의에 대해 지켜보겠다는 취지의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편 황 씨 측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영상 유포 혐의로 구속된 황 씨의 형수는 평범한 일반인이라며 결백을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으로 황 씨와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며 무리한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황 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마치는 대로 황 씨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진주시 수도검침 노동자가 진주시를 상대로 밀린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법원이 퇴직금 지급을 결정하며 양측의 화해를 권고했지만 진주시는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수도 계량기 한 곳을 검침하면 1,000원 정도 수수료를 받는 진주시 수도 검침 노동자들. 정해진 2,000곳을 검침하려면 한 달 200시간 넘게 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진주시는 이들이 한 달 60시간 미만으로 일한다며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맞섭니다. 초저녁에 오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밤 9시, 10시 이 정도에서 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해 9월 진주시 한 퇴직 수도 검침 노동자가 밀린 퇴직금을 달라고 제기한 소송. 최근 법원은 1년여 만에 양측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측이 소송을 더 이어가는 대신 진주시가 퇴직금 1,8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노동자의 청구 취지를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 노동자는 소송에서 진주시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해왔고 비슷한 업무를 한 밀양 등 다른 자치단체 수도 검침원들도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점 등을 퇴직금 지급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진주시는 화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진주시는 소송을 제기한 수도 검침원들의 근로시간이 밀양시보다 훨씬 더 적다며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퇴직한 진주시 수도 검침 노동자 11명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 진주시의 이의 신청으로 이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문제와 현직 수도 검침원 정규직 전환 문제는 다시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영국에서 열린 한영 비즈니스 포럼에서 미사일 제조 전문기업 MBDA와 국산 항공기 무장 강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업은 FA-50과 KF-21 등 국산 항공기 무장 능력 강화와 수출국 대상 마케팅 등의 정보 교류하며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복합 스포츠 문화체험 공간인 국민체육공간 스포츠가치센터가 오늘 진주시 내동면에 문을 열었습니다. 4만 8천여 제곱미터 터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 스포츠가치센터는 축구장과 클라이밍장 등 스포츠 시설과 가족 캠핑장, 유스 호스텔 등 편의시설을 갖춰 학교나 가족 단위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지난달 진주에서 베트남 국적 결혼 이주 여성인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편 A씨가 정신감정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 측은 오늘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내를 숨지게 한 공소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건 무렵 극도의 불면증에 시달렸다며 심신미약 확인을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뒤 공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진주혁신도시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소방 출동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섬 지역 주민들에게 가정용 소화기 250대를 기부했습니다. 기부된 소화기는 사천시와 남해군, 통영시 등 각 지역 섬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남 주말 N 문화, 경남 도립미술관이 올해 마지막 기획전 무수히 안녕을 내일 개막합니다. 모두의 안녕을 바라는 오랜 마음과 행위에 숨겨진 다양한 가치를 만나보시죠. 진정은 기자입니다. 불상과 나란히 등을 마주한 천사와 성모상들. 다양한 종교의 상징물들이 맥락 없이 뒤섞여 팔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믿음이 되고 안녕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늦은 밤 장노출로 촬영한 우리 주변의 석재상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 해온 어떤 믿음, 그런 염원의 그런 상징들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파란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금빛 광배. 1894년 동학농민혁명 때 희생된 농민의 안녕을 조각가는 성스럽게 기렸습니다. 생활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즐겨 먹는 것들과 그리고 그들이 어떤 그 행했던 숭고미를 어떻게 하면 이어볼까, 그걸 어떻게 현재화시킬 것인가. 가로 4m가 넘는 대형 한지 위에 켜켜이 쌓인 자연의 색이 펼쳐집니다. 한지에 자연 재료를 올리고 물을 뿌려 번진 얼룩과 향으로 수개월 끝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경남 도립미술관의 올해 마지막 기획 전시, 무수히 안녕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열린 무수히 안녕이라는 전시를 통해서 서로에게 기꺼이 안녕을 보내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 이번 전시에는 조선 도공들의 영혼을 기리는 진해 최용택 사기장의 찻사발과 전통 방식 그대로 한 올 한 올 엮는 통영 조대용 염장의 대발 작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발에는 주로 이제 희자를 옛날부터 많이 새겼는데 깃벌 희자가 이제 드나들면서 그런 좋은 뜻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8명의 예술가가 시공간을 초월해 모두의 안녕을 바라는 이번 전시는 내년 2월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내일 경남도청을 찾아 부산 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처음으로 논의합니다. 내일 논의에는 조경태 특위위원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송경주 부산시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합니다.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는 김포 서울 편입에 이어 부산 경남 행정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통합 특별법을 곧 제정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최동석 김해시 의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1심 선고형인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건물 19억여 원 상당을 보유하고도 건물 일부를 빼고 14억여 원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실내 수영장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부검을 통해 사인을 조사하는 한편 안전관리자와 숨진 남성의 인솔자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창원시 성산구 한 수영장에서는 한 기관의 인솔을 받아 수영 강습을 받던 3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남 진보연합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3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 경남운동본부가 오늘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공포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 독립성을 보장할 방송 3법이 지난 9일 어렵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경남도 의원들이 오늘 도의회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원자력 관련 예산 삭감을 규탄했습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지난 20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원자력 관련 예산 1,800억 원 전액을 야당이 단독으로 삭감했다며 소형 원자로 개발과 원전 생태계 복원 예산이 삭감되면 에너지 자립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돼 원전 예산을 정부 안대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산 YMCA는 오늘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가 환경정책의 후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부터 창원 지역 식당과 카페 89개 매장을 확인한 결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 기간에도 절반에 가까운 38곳이 종이컵을 쓰고 21곳은 일회용 빨대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가 오늘 경상남도 교육청 앞 도로에서 양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 갑질 피해 교사 지키기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교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수업 내용 등을 문제 삼아 피해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경남도 교육청을 규탄하고 교장 갑질에 대한 재조사와 박종훈 교육감의 사과 등을 촉구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경찰청, NH농협은행 경남본부가 오늘 마약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경상남도는 마약류를 적정하게 취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경남경찰청은 마약류 범죄 예방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남농협은 4년 동안 1억 원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이었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온화했던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는데요. 내일은 창원의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9도가량 낮겠고요. 한낮에도 8도에 그치면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편 내일 우리 지역의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지만 곳곳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는데요. 특히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0.1mm 미만의 빗방울이나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3도, 창녕이 1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8도, 창녕이 7도로 예년보다 5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도, 사천이 1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9도, 합천 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들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경남은 뉴스7 경남입니다.